석천님. 제가 이태원에서 저는 사실은 이 쿠폰을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잘 모르는 약간 기계치인데 네. 약간 나이 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한테 얘기해서 처음으로 제가 써봤는데 제 고깃집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하면서 바로 7만 원 긁으셨어요. 2번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경기에 대한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조금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마이크를 대통령님께 넘길까요?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홍석천 선생을 보니까 이 명단에서 연예인이 왜 나왔지 오늘? 근데 자영업하고 약간 네, 자영업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정세영 교수님도 제가 그분 아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충남대의 사회복지 전공인가 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시죠. 복지 전공이든가 재정 분석하시는 분. 제가 그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거 재정 분석하는 그때 성남에 그때 왔었어요? 그분. 이분이 그분이? 딴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하면 전 사실 매우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그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거의 제로에서 이제 3분기 되니까 0.91%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지표는 많이 개선되는데 숫자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면 목소리 높여서 사태지라고 싸우는 거 생각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민생, 국민의 삶. 민생 그러면 너무 식상한 단어이긴 한데 국민의 삶, 사람의 인생, 삶이라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과거에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어쨌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이고 누가 뭐라 하든 지금은 제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하고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있는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가지고 효율성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는 좀 낫게 만들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사실은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죠.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 사실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한 방법들도 함께 논의해보고 또 여기 우리 주요 그 수석들 또 정책실장 포함해서 또 담당 장관까지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좀 질책할 게 있으면 하고 시정 요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가지면 점점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현장 속으로 또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터놓고 편하게 말씀하시고 지방에서 다양하게 좀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패널들을. 지방에서 오셨다는데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죠.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은 또 뭘까?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특히 저 정책실장 계신데 저분이 저보다 힘이 현실적으로 더 세거든요. 네, 우리 금융위원장도 계시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좀 실물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물을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 금융 문제, 부채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전부 자영업에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도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망했습니다. 다 접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홍석천 선생 같은 분도 접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를 못하거든요.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못 쓰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또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거, 그 일들을 또 그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도 한번 같이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분, 내가 박수 쳤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일어서세요. 박수 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그거? 하시던데요? 이분도 약간 옛날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MC 자리를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드릴 예의상으로 말씀은 많습니다만 인정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대통령님 그리고 패널 분들과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 국민 사서함을 통해서 접수된 민생 경제 관련 주요 사안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이군요. 50대 식당 운영. 참고로 저분은요, 실존 인물을 아니시고 AI입니다. 여기 AI 수석님이 와 계신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코로나 때 대출을 받고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지만 고금리와 비상계엄으로 소득이 줄어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빚을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 보전 지원으로 장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 PD님 말씀. 네. 네. 저희 죽산면에도 청년 상인들이 한 10팀 정도 운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오는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그 코로나 시기를 다 버텼습니다. 다 버티고 이번에 그 김제시청에서 하는 2차 보전 그 지원 사업 때문에 신용보증 기금에 저도 이제 자영업자가 돼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다들 이걸로 좀 숨통 좀 트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취지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소관 부처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다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근데 개인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보다 그때 코로나 극복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되게 우리보다 한 5% 가까이 더 늘지 않았어요? 몇 퍼센트 정도에서 혹시 아세요? 저기 정부의 정부 부채 부채. 늘어나는 게 대충 몇 퍼센트 한 그 늘어났던데. 미국 같은 경우 한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늘어났는데. 우리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뭐 많이 안 늘어났죠. 네. 근데 그 차이가 5%라고 보면 네. 이게 작게 잡아서 사실 5%면 우리 국가 GDP로 2,500조 정도 잡으면 5%면 얼마예요? 75조 네. 원이죠. 네. 75조 원이 사실 국가가 부담할 거를 개인한테 다 전가한 겁니다. 이거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수십조 원, 100조 원 가깝게 우리는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빚으로 견뎌온 거죠, 코로나를. 이만큼 사실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금융위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뭐 PPP니 뭐 이런 제도 도입해야 된다, 탕감해야 된다. 저도 사실 선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열심히 가는데 왜 그거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연기해주거나 저 대환대출 원하잖아요. 좀 저리로 장기로 바꿔달라는 거. 왜 그거 해주냐. 그 속된 말로 버릇 나빠진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 이제 먼저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가 났을 때 이 부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정부는 가능한 적게 쓰면서 사실 부채로 일단은 막으면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경기가 좋아져서 부채를 다시 상환한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을 텐데 근데 보면은 부채는 늘었는데 또 금리는 올랐잖아요. 고금리가 됐잖아요.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쟁자는 더 세지나 온라인이라든지 더 대규모 기업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결국 이 귀결되는 부분은 빚이 더 크게 늘어나고 상환은 잘 안 되고. 그럼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개인적인 부분으로 볼 거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적인 접근을 하면 아까 그 부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성실하게 상환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한국 사회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진짜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절박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세도약 기금을 통해서 부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를 계속 그쪽을 쫓아가봐야 사회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더 절박한 시정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는 게 결국 사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개인한테도 삶의 재기의 길을 주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보완 장치들 가져가면서 저희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길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대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 물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막 갚았죠. 근데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부문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 주려고 그러면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 그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그거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해주지 마라. 지가 돈 썼으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들 시정부장 만들어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집니까? 오히려 퇴출되죠.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하세요. 그리고 저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 예, 대통령. 제가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막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뭐 전체 부가 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보거든요.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총괄적인 숫자들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미국은 한 17%, 18%포인트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고요. 유럽은 한 8, 9% 정도 있고 우리가 한 3, 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한 것도 약간 좀 극단적인 거고. 근데 당시에 집합 금지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을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막은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 건강 때문에 그랬지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회 혜택을 위해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막은 거니까 국가 응당 보호전에 중에 맞는데 이미 그때 이제 뭐 대출로 해서 몇 년간 갚으셨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 남아 있는 버텨 뭐 많은 분들이 또 사업을 이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초기에 그런 그 논의를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러면 4, 5년 동안 갚으신 분들은 또 뭐냐라는 게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를 해결하는 한 10조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대출 이미 이제 탕감할 수 있는 부분 1, 2조를 좀 감당할 수 있을 거고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재정이 좀 도와주고 재기하고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봤는데 10조란 돈이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재기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까지도 한번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 중소벤처부에서 합니다. 금융위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사회 공론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게 칭찬을 해주고 좀 못한 사람한테는 좀 잘하게끔 인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감하고 뭐 부채를 뭐 없애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동안 잘 갚은 사람한테는 잘했다. 그래서 그냥 0.5%의 금리로 좀 대출을 더 해준다든가 뭐 그런 좀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싶어요. 약간 금리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만든 거는 금리를 지금 가능한 뭐 가장 낮게 하고 한도도 넓혀준 것까지는 이번에 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일부 혜택을 누리는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감당이 안 된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고요. 어쨌든 이게 아주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홍서천 사장님이시지. 그래서 전화하셔도 우리 홍 사장, 홍 사장, 홍 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못 갚는 사람은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이제 재정이 좀 들어가는데 열심히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자를 더 깎아준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는 돈 안 빌렸는데. 난 돈 안 빌렸는데 왜 난 혜택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자영업 안 하고 돈 안 빌렸던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자영업자 잘못이냐, 다 빚진 게. 아까 얘기한 집합금지명 제가 제일 먼저 그때 시작하긴 했지만 온갖 규제를 가하죠. 영업시간 제한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에 안 다니까 영업 안 되고 장사 망하고 빚 늘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재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죠. 즉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된다. 그때. 근데 그때는 뭐 저로서도 뭐 권한도 없고 말을 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 안 해줬는데 조금밖에 안 해줬죠. 지금이라도 사실 그거는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건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진짜 자영업자를 잘 갚은 사람이든 못 갚은 사람이든 그 집단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일반 빚지지 않은 국민들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되거든요. 이 점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부채 청산 또는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치고 살 수는 없는 거여서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좀 용의를 내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욕을 해요. 네. 예, 왜 거기다 해주냐. 근데 공동체라는 생각을 좀만 더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토론이. 예. 여러분은 기대가 되시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에 관련된 사연인데 이것도 화면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에 사는 대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시골도 물가가 너무 비싸 장바구니에 몇 개 담아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 서민들이 살기 힘듭니다. 물가 안정을 잡을 수 없을까요? 먹는 것만이라도 풍요롭게 사 먹고 싶습니다. 교수님. 예,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이 문제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뭐 유통 부분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좀 이제 기후가 바뀌었으니 좀 바뀌어야 되나.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오늘은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실장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 뭐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물가고 오늘 국무회의도 말씀하셨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직접 또 회의도 주재하고 계시는데 지난 이 2020년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원재도 높고 그런 거시적인 요인도 어렵고 최근에 지금 대통령이 6월 달에 정부를 새로 맡아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가공식품들, 식료품 왜 이렇게 이유 없이 그런 거시적인 환율 그런 거 말고 갑자기 튀는 거는 정부가 경계를 느슨해 하고 이렇게 좀 방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뭐 계란 같은 경우에도 산란계 현지 산란계 협회가 이렇게 막 가격 조정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좀 시정해가지고 계란값도 한 15% 저희가 낮췄고요. 지금은 가공식품들 뭐 밀가루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수입 원료 부분은 할당관세로 낮춰주고 빵 원료 만드는 제분 회사 그다음에 저기 무슨 설탕 이런 쪽을 직접 저희가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지금 공정위 이런 물가 당국이 좀 시정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씩 소위 말하면 빵플레이션 같은 거는 좀 잡힐 것 같고요. 라면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농림 축산 이런 쪽은 이제 현지 뭐 기후 작황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거는 정부가 비축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유통 문제도 저희가 온라인 쪽하고 뭐 중도매인들 문제까지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농림부 장관님이 각각의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뭐 체감하는 거를 바로바로 그렇게 확 낮출 수는 없지만 매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구조적으로 쌓여있는 문제들을 발라내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 얘기하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아주 상투적으로 많이 씁니다. 남편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 말고는 다 오른다. 그래서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뒤에는 아마 아니 그 전에라도 대한민국 주가 말고는 다 안정됐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저는 뭐 또 제 뒤에 1,500만 투자자들이 계시니까 3,600포인트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 사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에서 가게를 운영하지만 구청에서는 전통시장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시장 상권으로 여기는데 상품권을 받지 못해 매출 손실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잃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씨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전통시장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시장에서 한 40년을 포목점을 하셨던 분이셔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주차가 1번 해결해야 될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그 동네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차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게 경제활동이 됐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밤 5시, 6시 이후에는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그 시장을 밤에 이부장사 하듯이 젊은 친구들이, 아티스트들이,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그림도 하고 뭐 자기들 소품도 팔고 야시장 같은 느낌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기존에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뭐 작지만 뭐 한 20만 원이라든가 뭐 전기, 물감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는 또 약간 노령층에 동네 분들이 와서 돈 받고 청소해주고, 이게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담당자 분 있으면 저랑 같이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을 가면 그런 곳이 있거든요. 시장이 밤낮으로 운영을 해요. 보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해도 너무 잘 되겠다 싶은데 꼭 한번 저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 산업통상부 장관님, 통상 문제로 바쁘시긴 할 텐데. 그래요. 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 본업을 더 충실히 해서 많은 돈들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제 일단 미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가서 저도 그런 데를 봐서 저는 그 아이디어는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한테 꼭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도 마이크를 주셨네요. 오늘 그 국정감사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제가 한성숙 장관님하고 같이 꼭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 잠깐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결국은 사실 창업을 하게 하거나 소위 일자리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 발전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 산자부 장관이나 중소기업부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창업도 사실 많이 늘려서 자영업 내의 경쟁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 넘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이게 누가 가서 이제 경쟁 과잉으로 망하면 그 자리 또 누가 들어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 무슨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너무 안타깝던데요. 어쨌든 그거는 국가의 산업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에 결국 달려 있다. 뭐 그건 우리 총력을 다할 건데, 어쨌든 조금 그건 기대해 주시고요. 당장의 문제로 지금 온누리 상품권 얘기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 화폐는 지역 제한이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 차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 제 입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은 저기 소진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예산을 지역 화폐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늘리고, 대신에 지역 화폐는 좀 불편하죠. 부산 사람은 부산에 쓰고, 뭐 광주 사람은 광주에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좀 흘러갈 수 있게. 저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한데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칸이 없어졌어요. 아니 막 경남에서는 부산으로 몰리고, 부산에서는 서울로 몰리고, 서울은 지금 뉴욕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어쨌든 여기에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좀 여기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게 결국 지역화폐죠.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 국민들이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 또는 부문, 동네 골목, 소상공인 여기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지원액을 총액을 늘리거나 어쨌든 여기 좀 집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번째 마저 볼까요? 네, 영세 자영업자 운용자금 대출 지원에 관련된 사연인데요. 퇴직금과 빚으로 작은 프랜차이즈 닭강정 가게를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 안 돼 매달 고정비, 카드값, 대출 상환을